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개최한 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장면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짚어볼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의미는 뭔지 잠시 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취재기자 통해서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전에는 노동신문의 사진 그리고 오후 6시쯤부터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어제 열병식 장면은 어떤 신무기들이 공개됐는지를 두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체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딸도 주석단에 오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김주애와 동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부터 진행된 조선중앙TV의 열병식 녹화 중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그리고 딸 김주애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군대를 사열했지만 따로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주애가 열병식 전 김 위원장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모습도 영상에서 공개됐습니다. 김주애는 또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왔는데 김 위원장과 주석단에 함께 서 있는 사진도 포착됐습니다. 김주애는 주석단 뒤쪽에 있는 귀빈석에 앉아 열병식 행사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모두 군 관련 행사인 만큼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엔 김주애를 향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극존칭 예우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후계 구도를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는 고체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신무기도 등장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열병식 후반부쯤 전술핵 운용부대가 나왔고 마지막 행렬 주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대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신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괴물 ICBM으로 불리는 ICBM 화성 17형이 10대 이상의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들이 지난해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고체연료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도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액체연료와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가능하다 보니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ICBM 전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미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막대한 강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현지로 파견된 우리 긴급 구호대가 수색 작업 첫날 생존자 5명을 구조했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미국과 중국,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 안타키아. 한 남성이 한국 긴급 구호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잔해 더미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수색 활동을 개시한 지 1시간 반 만에 70대 중반의 첫 번째 생존자를 찾은 겁니다. 다행히 이 생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생존자를 구출한 같은 장소에서 시신 내구도 수습을 했습니다. 2살 여자아이와 40살 아버지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탈수 증세는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자체적으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지 상황을 봐가며 2차 구호대와 교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피해 현장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far, we have deployed more than 150 search and rescue personnel to Turkey. We have U.S. helicopters that are helping to reach area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to access.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 수십 개국이 구조대를 급파했고 멕시코는 2017년 자국 지진 당시 여러 목숨을 구한 탐지견 16마리를 보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기적의 생還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해 더미 속 작은 공간에서 2살짜리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오랜 추위 속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חילוץ ארך מספר שעות, קיבלנו דיווח מהטורקים שיש בכי של תינוק. 파키스탄 구조대원들이 돌무더기 속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잔해덤이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이틀을 버틴 아이.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구멍 뚫린 벽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듯 손을 들어 구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1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 잔해를 잘게 부순 뒤 생존 소음을 찾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작은 모닥불이 현장의 혹독함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Çıkan yok. Dün 2 kişi eks çıktı. Dün bu saatlerden bu yana bir gün geçti çıkan. 국경을 초월한 구조의 손길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적의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가족 25명이 모두 숨졌는가 하면 결혼을 2달 앞둔 한 청년은 약혼녀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강진의 한복판에 위치한 터키 카흐라만 마라스. 처참히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전을 피해 10년 전 시리아에서 터키로 온 알 나사니는 형과 가족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왔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نسبة من 60 ل 70% من مرعى بالأرض والناس تحت الأرقاد. تخيل أنت ابنك أو أخوك أو ابن أخوك أو حدا من عائلتك. 시리아의 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극심한 내전을 겪었던 시리아 사라키브의 안치소에 연이어 시신이 도착합니다. 숨진 손자를 안자마자 또 다른 손자의 시신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딸과 외손자, 장인, 장모, 사돈집 가족 등 일가족 25명을 한꺼번에 잃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25살 카야가 사랑하는 약혼녀 굴신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그날 새벽 단숨에 달려갔지만 약혼녀의 집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미뤘던 결혼식. 약혼녀는 이번에도 결혼식을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Emrediyordu hani içimde bir his var bu sefer de düğünü yapamayacağız galiba falan diyordu, üzülüyordu. İçine doğmuş demek ki. Ben de diyordum hep hani her ne olursa olsun beni sana kavuşmaya kimse engel olamaz, bir şey olamaz diyordum. YTN 임수근입니다. 강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물과 연료, 전기 공급이 끊겨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2차 재난의 위기에 몰려 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강타한 카흐라만 마라슈 길가에 담요를 뒤집어선 사람들이 모닥불에 몸을 녹입니다. 집이 무너진 데다 가족들이 잔해에 파묻혀 있어 길거리에서 며칠째 밤을 지새웠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다 먹을 것도 부족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nnem, babam ve kardeşim enkaz altında, onları bekliyorum. Hiç ses yok günlerdir. Hiç.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 연료 등을 구하지 못해 2차 재난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급한 책무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We are in real danger of seeing a secondary disaster which may cause harm to more people than the initial disaster if we don't move with the same pace and intensity as we are doing on the search and rescue side. 시리아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12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된 데다 콜레라 등 치명적인 전염병마저 번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이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 등이 파손돼 피해 현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더 구조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피난처와 의약품, 물과 식량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강진 발생 이후에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년째 권좌에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하타이주를 비롯해 강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가족과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조대를 격려하는 자리.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흡한 재난 대응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당국의 대응, 구조 활동과 관련해 하타이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Şu an itibariyle Hatay'ımızda asker, jandarma, polis toplamda 21.200 personel. 이런 상황인데도 부정직한 사람들이 아무런 구호 활동이 없다고 허위 비방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년째 집권 중인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구조작업 지연과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의 불분명한 용처, 심각한 부실공사 정황 등을 놓고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CNN은 막심한 강진 피해로 대중의 좌절감이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당국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던 트위터는 최근 튀르키예에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대통령제 개헌과 대선 승리로 21세기 술탄 자리에 오른 에르도안 대통령. 독재자의 지도력이 5월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에 국민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헌재가 국정공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국정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에 이어 요건이 안 맞는 탄핵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참사 이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여권이 법전 하나만 믿고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 행태입니다. 국민을 찬반의 극강 구도로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전담팀을 꾸리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탄핵안 통과 과정에서 180석 가까운 찬성표를 얻은 만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권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1심 결과를 본 뒤 야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180석 가까이 사실 가결표를 얻어냈는데요.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야당과 함께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다수의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으로만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2월 국회도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84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내일 이 가운데 6천 명을 상대로 간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명을 가리는 컷오프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지만 본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컷오프 결과에 당권 주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모두 83만 9,500여 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2021년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당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통적 지지층이 몰려있는 영남권 비율은 다소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20대에서 40대 당원들이 대거 유입된 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선거인단 변화에 유력 당권 주자들은 제각기 셈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전통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안철수 의원은 전 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자신하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많은 책임당원들이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접 당협들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런 현장의 그런 열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비윤계 표심을 얼마나 결집시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천하람의 별의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게 저희 당원들, 저희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인터넷 매체가 김 의원이 1위라는 컷오프 중간 집계 결과를 보도하고 안 의원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컷오프 결과 발표 이후에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 탓에 1, 2위는 누구냐 또 얼마나 차이가 난 것이냐를 두고 후보들 간 치열한 여론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렇게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당원 표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 흡수에 공을 들였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정체성 논란을 의식한 듯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삼고 초려 끝에 나경원 전 의원 손을 잡았던 김기현 후보가 이틀 만에 다시 나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하며 마주친 건데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이 자신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는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틀 전 만남에서 굳은 표정으로 눈길을 끌었던 나 전 의원도 이날은 사실상 지지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공개 경고에 주춤했던 안철수 후보는 야당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칭찬하며 자신을 향한 정체성 논란 극복에 주력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에 기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늦게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는 방송 출연 일정으로 인지도 높이기에 집중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비윤 후보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두 분 중에 누가 특별히 낫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윤핵관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거기 주류에 줄 서고 편승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요동치고 있어서 전당대회 판세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내일 최종 후보 4명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당권 경쟁 구도의 윤곽도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사실상 다시 진술 거부를 예고한 이 대표를 향해 진실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구체적 답변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1차 조사 이후 13일 만에 재출석입니다. 첫 번째 조사가 민간업자 특혜 의혹 위주였다면 2차 조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의 혐의를 포함한 광범위한 신문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 일당 사이 유착이 생겼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받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일부를 이 대표 측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차 조사 때보단 질문지가 두껍다며 지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이 대표가 냈던 서면 진술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앞서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사실상 가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란 검찰의 요구에도 1차 때보다도 더 늦은 오전 11시 출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라도 구체적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며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요구한 시각에 도착해 구체적으로 답을 해준다면 2차례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출석 하루 전까지도 김만배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듭 확인하는 등 조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모든 걸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대표가 앞선 조사 때처럼 늦게 나오고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고 녹화 화면을 오늘 저녁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열병식에 담긴 자세한 내용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화면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의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저녁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던 북한 열병식 행사 장면.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잠깐 나왔고요. 이게 이제 사전 행사, 본 행사의 순서로 쭉 진행이 됐는데 저녁 6시부터 이제 사전 행사 화면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본 행사 장면,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 장면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병사단의 그냥 모습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모습 같습니까? 지금 전자전부대라고 아까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북한이 사실 대한민국에 비해서 지휘 통제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시가 되면은 우리 군의 지휘 통제를 교란하는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최근에 그 전자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부분을 러시아에 잘 써서 우위를 활용을 했거든요. 예. 북한도 그런 교훈들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문화된 부대들을 북한이 좀 키워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어제 열병식 그 장면을 조선중앙TV가 이제 편집해서 녹화 중계로 이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북한의 이제 열병식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볼거리를 이제 섞어서 일종의 이제 종합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도부들도 이제 대거 참석을 하고요. 군대도 뭐 대거 이제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병식도 이제 역대급이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열린 이번 열병식도 상당히 좀 인원이 많이 참가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한 3만여 명이 지금 그 동원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건군절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1948년이죠. 조선인민군이라는 정규군이 이제 창설이 되었고 올해 이제 75주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그 중간에는 이제 그 항일 유격대가 결성된 해, 그러니까 1932년을 또 건군절의 시작으로 삼아서 네. 사실 작년에는 이제 9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 행사를 했죠, 열병식을. 예.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그 규모로 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원수복을 입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번하고는 조금 이제 이 복장이 좀 다른데. 나올 때마다 이제 이 복장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연출이 계속 달라지는 거고요. 예. 그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병식이 종합 축전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 대축전이고 또 이 군사 대축전이고 또 문화 대축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보면 도발로 비칠 수가 있지만 북한은 정말 이게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축제에 걸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그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이 열병식을 통해서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군인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 네. 앞서 자막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고 예. 또 뭐 경제난도 여전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축제 같은 열병식을 통해서 이 군인들 그리고 인민들을 이제 사기를 격려하고 사기를 고양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이다. 네. 우리는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최고조의 어떤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도 이전하고 달라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식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핵과 경제 병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성과를 얻을 수 없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되는 뭐 전원회의나 이런 그 저기를 통해서 경제 쪽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김정은이 이제 질타하고 또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군 어떤 이 열병식 이런 것들을 하나의 축제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세울 것이 이런 무기를 만든 것밖에 없다라는 반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걸 뭐 호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제가 뭐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군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예. 사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전에 김정일 정권과 다른 특징은 뭐였냐면, 김정일 정권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군 정치 아닙니까? 근데 그 선군에서 벗어나서 약간 당의 앞에 서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김정은은 나름 그렇게 그간 뭔가 체제도 만들고 심지어는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회로 만들고 자기 국무위원장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만은요, 결국은 경제에 바탕하지 않고 국제적인 관계에 바탕하지 않고 혼자 저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 다시 지금 군에 기대어 가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벗어나고자 했던 선군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부드럽긴 하지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려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북한에게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일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열병식을 자세히 보면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정도의 행사를 치르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이제 자금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국력을 과시하는 행사다. 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국력의 핵심이 이제 방금 우리 양호 박사님 말씀하신 군사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과학기술입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불꽃놀이 또 드론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화려한 또 그런 뭐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른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럽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게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의 문명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군사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좀 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 북한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규모 행사잖아요. 이 대규모 행사를 나름대로 좀 보기 좋게 치르고 있는 이 현상은 사실 조금 우리가 북한의 경제력을 또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또 안 된다.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예. 보기 좋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사자가 지금 일부 생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현장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경제를 지금 이렇게 일으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딸 데리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핵무기, 사람을 여러 사람 살생에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뭐 시찰하고 다니고 보고 다니고 군행사에 자꾸 데리고 나오고, 이런 거 자체가 북한 내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지도자가 자유롭다라고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동력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을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열병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주민들 향한 어떤 그 볼거리 차원에서 이 북한 체제는 중요시합니다만, 우리는 뭐 이제 구경거리로서 그걸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정치적 의미, 이제 두 분이 보시는 시각은 약간 좀 의견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어떤 이런 퍼레이드, 특히 건군절에 이제 개최가 됐단 말이죠. 매해 보면은 그 김정은 체제 이후로 이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요. 매년 이게 개최되는 날짜가 바뀌고, 기념일도 이제 그때그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개최가 됩니다만, 조금 전에 보면 중절모에 이제 검은 코트를 입고 나오기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이제 배우자 리설주를 이제 동행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딸 김주애와 동반한 그 모습을 조금 전에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좀 차별화된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같은 행사라도 그 콘텐츠가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제 눈길을 끌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연출을 계속 하는데, 사실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사 자체가 총 연출자가 김정은이다. 예. 그러니까 김주의 등장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연출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딸 김주애를 등장시킴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또 끌어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김주애뿐만 아니라 사실 이슬주도 그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바로 부인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여동생 또 그 김여정도 공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 이미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갖는 의미는 결국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주민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연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게 지금 실질적인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든 북한의 문헌을 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미래 세대의 안정과 번영을 내가 책임지는 지도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딸을 동원하는 딸을 이제 대동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양호 박사님 말씀대로 계속 핵무력을 지금 계속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핵무력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이 핵무력이 결코 남한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인민들의 안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그런 평화 발전의 토대로서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어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는 김주애의 이제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는 취지의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는 연구자분들도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부 연구자들께서는 실제적인 이제 지도자 수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오늘인가요? 통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후계자가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의 핵심이 이제 정치, 사상, 또 군사, 경제, 특히 이제 사회 문화 이런 측면에서 뭔가 남다른 또는 특출한 어떤 능력과 어떤 비전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합당한 실적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계자 수업을 지금 미리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후계자 조건에는 아직 충족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라면 정말 북한 정말 어려운 이 체제를 이끌어가는 차기 지도자로 미리 내세울까? 이 가장 골치 아픈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한 국가 북한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인데 이 어려운 짐을 맡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들이 보는 연구자들 보는 포인트는요.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낸 그런 중요한 성과들을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걸 더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실력을 가진 그 후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어린 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얘기를 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주석단의 이제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요. 지금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대가 지금 열병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아마도 이제 조금 뒤에는 이제 신무기, 전략무기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어떤 그 부대들이 지금 아마 이제 앞쪽에서부터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100마를 탄 부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미지죠. 조선인민혁명군 소위 이제 김일성이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항일 조직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아마 지금 나오는 저 굉장히 낡은 트럭, 저 소련제 GL 트럭인데 저것은 아마도 이제 6.25 시기에 그 참전했던 모습들 같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역사적인 서사를 좀 가미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앞쪽에서 지금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용 장비로 아마 이제 이런 그 역사적 무기 체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본격적인 무기 체계가 나오려면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뒤 정도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선중앙TV가 내보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물론 이제 어제 열병식 장면의 이제 녹화 중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T-34 전차, 바로 대한민국을 짓밟고 들어왔던 242대가 남침을 해 들어왔던 그 선봉에 섰던 전차가 바로 T-34입니다. 지금 상당히 굉장히 괜찮은 상태로 기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한 무기 체계들 보고 있으면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그 15나 미그 17처럼 한국 전쟁 때 사용했던 전투기, 제트 전투기, 1세대 제트 전투기가 아직까지 훈련용 혹은 실제 그 어떤 임무용으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저 T-34 전차, 저건 사실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그 처음 이제 등장을 한
전차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현대 무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게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북한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뭐 이름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고요. 저희 그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는 M2020,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 공개됐다라고 해서 M2020 주력 전차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전차의 외양 자체가 기존의 구소련, 그러니까 우리 그 러시아 전차를 보고 있으면 포탑이 되게 둥글둥글하고 좀 되게 작고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서구의 전차의 외양을 닮은 듯한 미군이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닮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저 자주포는 M2018 자주포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네. 저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군이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해외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그런 해당하는 북한의 자주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150mm 사용을 하고요. 물론 성능이라든가 사거리는 우리 K9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긴 합니다만 과거의 북한의 자주포들은 보면은 저렇게 포탑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저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선 부대 좀 약간 포병을 현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북한 포병의 가장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방사포입니다. 예. 즉 포신 포병이 아니라 로켓 포병. 즉 여러 로켓탄을 발사를 함으로써 지역 일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저 화면에 등장했던 게 122mm 방사포로 보이는데 예. 저것이 이제 바로 우리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활용을 하면서 우리 그 해병의 목숨과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무기체계의 일부를 실전에도 볼 수 좀 있습니다. 투입되고 있는 그 주력 무기. 예,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차량들도 좀씩 바뀝니다. 원래 예. 굉장히 구형 차량에서 지금 약간 그 체코제 군용 트럭을 아마 수입을 했거나 흉내낸 것 같은 차량인데요. 저렇게 차량을 계속 현대화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것이 아마 우리 그 얘기하는 초대구경 방사포, 600mm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예, 초대구경 방사포. 예. 그래서 이제 저것은 사실은 말이 방사포지 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합니다. 저기에 그러면은 이제 네. 이른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술핵 운용 부대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에서 저 무기체계가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북한의 기술이 저렇게 600mm 정도 되는 작은 이 로켓탄에 핵탄두를 탑재할 만한 그런 핵탄두를 아직은 개발 못한 것으로 보고요. 예. 언젠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것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북한이 핵심으로 사용하던 탄도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저 방사포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미사일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사실상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한 목표들, 그러니까 300km 권내를 다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진에 나온 것은 순항 미사일로 보입니다. 순항 미사일이요? 예, 북한이 예. 이제 이미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만은 사거리가 1,500km 이상, 심지어는 1,800km까지 나가는 그런 모델들도 지금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5발 정도를 탑재를 하고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좀 위협적인 부분인가요? 순항 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다는 점이 네. 장점이죠. 마치 비행기처럼 날아서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신형 그 전술 유도 무기. 우리로 치면은 우리 그 육군에서 이제 KT즘이라고 그래서 네. 한 사거리 150km 정도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미니 소형 미니 탄도 미사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을 지금 이제 북한이 작년부터 그 실험을 했고요. 저건 좀 위험합니다. 북한은 저기에 핵 탄두를 탑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핵 탄두가 소형화돼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무기가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무기들이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좀 더 고도화하고 시험하는 그런 작업이 더 필요한 무기들도 많이 섞여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 그런 부분들을 발사를 한 것이고요. 지금 네. 이제 보시는 것이 KN-23, 우리가 북한판 이스칸데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예, 단거리 탄도미사일. 저것이야말로 이제
기존의 스커드를 완전히 대체해서 제가 주력이 되고 그다음에 저기에 전술 핵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차륜형도 있지만은 예. 궤도에 올려서 발사하는 형도 있고요. 네. 심지어 보셨겠지만은 열차에서 발사하는 것도 바로 저 KN-23 미사일입니다. 이제 트럭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이동식 발사대 개념으로 예, 보입니까? 맞습니다. 이동식 네. 발사되고 특히나 이제 위력적인 것은 두 발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예전에 스커드 같은 건 한 발밖에 장착을 못했지만은 KN-23, 24 이런 것들은 두 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동식 발사대도 상당히 좀 많은 그 차량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군요. 예, 네. 지금 화성 17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예,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이고 사실은 아마도 저렇게 차량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탄도미사일 중에 그 ICBM 중에서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크기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물 ICBM이다라고 얘기를 부르기도 합니다만은요. 사실은 저렇게 이동식 탄도 ICBM이 덩치가 크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기도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같은 차세대 ICBM 개발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맨 앞에 있는 이제 저 ICBM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예, 이것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을 네,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미사일들을 좀 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요. 예. ICBM이 지금 보시면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열병식에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화성 15 요거 앞에 있던 모델 예. 그거 6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대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만 6대가 한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세어보니까 한 11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2배의 양을 동원을 한 것이죠. 열병식에서 저 정도로 많은 숫자의 ICBM을 동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이건 사상 최대고요. 여태까지 뭐 많이 해봐야 뭐 8대, 뭐 10대를 넘어간 적도 거의 없는데 ICBM을 15대 동원했다. 15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요 화성 11 11대 이상과 그다음에 좀 이따 등장할 그 신형 그 고체 연료 발사를 위한 그런 발사대. 그것이 4대 합쳐서 15대라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지금 그 2열 종대로 지금 그 맞습니다. 예, 요게 보이는 화성 17. 예, 화성 17형입니까? 예, 예. 이것들이 지금 화성 17형들을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양산을 했다. 예. 이렇게 실전에 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 ICBM의 그 길이와 규모는 거의 다 동일한 것들을 좀 여러 개를 지금 맞습니다. 공개하는 같은 건가요? 규격에 따라서 화성 예. 17이랑 규격에 따라서 생산이 된 것이고요. 네. 저것을 11대나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과시라고 볼 수 있겠군요. 과시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그동안 보면은 나오는 해마다 차량 번호들이 틀립니다. 그렇군요. 틀려서 그래서 저렇게 됐는데 원래는 아마 12대였을 겁니다. 네. 근데 한 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작년에 11월에 발사를 할 때 손상을 입었고 예. 그 손상을 입은 것이 아직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1대가 나온 것이 아니야. 원래 12대여야 되는데. 좀 미사일에 보면은 지금 체크 무늬, 격자 무늬가 좀 그려져 있죠. 저게 예, 예. 어떤 그냥 특징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뭐 메시지라기보다 이제 저것이요. 보통 이제 예. 시험 발사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우리 카메라나 이런 것으로 이제 광학 장비를 추적을 할 때 예. 저런 표시가 있으면은 추적이 훨씬 더 좀 용이해집니다. 식별과 예. 추적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저것은 일종의 약간 아직도 실험 성능을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물론 이제 그게 꼭 네. 실험이 아니라 실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과거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에 나오는 북한의 신무기, 전략 무기들을 보면은 저것이 이제 실물인지 아니면 그 모형 무기인지 여러 가지 예. 뭐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것은요 사실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열병식을 한다, 근데 밖에 미사일을 가져간다 하면은요, 그 모컵이나 네. 아니면 탄두에서 뭐 폭발물을 제거한 상태로 껍데기만 들고 나게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지금 북한이 들고 나온 저것도요, 저 안에 뭐 핵탄두가 있다거나 혹은 저 연료가 다 채워져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껍데기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저게 바로 이번에 처음 등장한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 차량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이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만 예. 그때 사용했었던 그
이 엔진을 이제 응용한 그런 ICBM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엔진을 결국은 장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 사실은요, 저 이제 얘를 왜 고체 연료라고 하시냐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저건 지금 미사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굉장히 연필같이 길다란 저 발사관 안쪽에 미사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원통형 그 발사관을 보시는 발사관을 거죠? 봅니다. 예, 발사관과 발사관을 나르는 차량을 보고 계신 거고요. 네. 저 안에 미사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아직 고체 연료 ICBM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저것을 뭐 한 최소 4대 이상 정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미사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새가 완성이 되겠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그 규격이나 스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발사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저런 발사관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미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태양전 뭐 105주년이다라고 예. 하는 그 열병식에서 저런 형태의 그 발사 차량이 나왔습니다만 당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 예. 그럼 2017년에 공개가 됐었던 그 예. 고체 연료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 무기와 예, 예. 이번에 이제 공개된 저 무기가 뭐 재원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2017년에 공개됐던 것은요, 8축 그러니까 바퀴가 16개죠. 8축 16륜의 차량이었는데 네. 이번 차량 분석을 해보니까 9축 18륜, 바퀴가 18개. 조금 더 길어졌군요. 예, 예. 조금 더 길어졌고 그다음에 발사관의 모양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발사관 자체가 뭐 덕트라든가 기타 지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이전에 2017년에 공개됐던 것은 야, 저거 실전용이 과연 맞을까? 저거 제대로 발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것은 조금 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가까운 모양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발사대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핵 미사일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핵탄두, 그다음에 운반 수단인 미사일, 그다음에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지금 저렇게 발사 차량이 되거나 사일로가 되거나 혹은 잠수함이 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핵탄두와 운반 수단과 플랫폼 이 세 가지가 완벽히 갖춰져야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됐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북한이 무려 15대의 ICBM 발사 차량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이렇게 과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 중에 4대는 발사 운반 수단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운반 수단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하는 화성 17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탄두가 다탄두여야 되고 뭐 혹은 단일 탄두인지 탄두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북한이 만약에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면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이제 이미 이제 간파를 했을 것이다. 예, 그 뭐 네. 당연히 간파를 했을 것이고요. 아직 네. 저것을 갖고 북한이 전략 핵 능력을 있다라고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예. 결국 그 북한의 내부로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열병식에 지금 공개가 된 전략무기, 신무기, 일명 이제 고체 연료 ICBM의 모습도 확인해 보셨습니다만 지금 양욱 연구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직 실전에 투입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고도화가 필요한 그런 그 무기로 이제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들을 향한 어떤 그 대내적인 그런 그 메시지, 주민 결속을 위한 그런 그 행사 성격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만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은 했습니다만 열병식 사열을 합니다만 연설은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어떻든 이번에 좀 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거다. 예. 뭐 그런 예상도 하긴 했는데 사실 올 지금 1월달 이제 2월 그 중순인데 이제 초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상당히 이제 대미 또는 대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실제적으로 또 실제 뭐 초음속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뭐 그리고 전략 전술 무기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원래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 체제 결속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확연히 다른 모습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난해 연말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그것도 농업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전원회의,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또 2월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 하순에 지금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과 이제 이번 열병식을 보면 좀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억제력을 이제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 연설을 통해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이제 기존에 제시했던 원칙,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강대강, 그다음에 정면 승부 원칙은 고수하겠다. 근데 강대강 정면 승부 원칙이 결국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저는 신무기, 신형 ICBM 이런 걸 통해서 이 막강한 그런 억제력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인민들을 위한 그런 또 주민생활 향상, 그리고 또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투트랙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외 메시지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좀 과도하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지난 연말에 열렸던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남 또는 대미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네. 그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최근 들어서 각종 회의에서 이 농업 문제를 의제로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 내부 사정, 식량난과 관련한 뉴스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북한의 이제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오늘 열병식을 통해서 보셨던 여러 가지 신무기들, 어떤 이제 군사적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움직임을 보일지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물철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밤중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이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이 때문에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까지 끊고 달아나 경찰의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편의점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32살 권모 씨가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 밤 10시 50분쯤.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는 곧바로 이곳 편의점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앞서 권 씨는 물건을 사는 척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점주를 계산대 밖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장면은 편의점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범행 1시간쯤 뒤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점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 씨는 범행 직후 집에 들러 흉기를 버린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찾던 건 권 씨의 범행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살이던 지난 2007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4년 뒤엔 금은방과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가석방된 지 2달 만에 인천에 있는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재작년 출소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권 씨의 재범이 우려된다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 씨는 키 170cm에 몸무게 75kg 정도의 체격이며 넓은 이마에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CCTV 등을 토대로 권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가 인양됐습니다. 바로 세워진 어선 내부를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청보호. 며칠간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바지선에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이 선박을 바로 세워 여러 번 내부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15분부터 기관실 수색을 위해 배수 펌프를 가동, 배수 작업 실시 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경은 해상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조류에 홍도까지 떠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여러 구역으로 나눠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선체가 인양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갑자기 물이 차오르며 배가 기울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경은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내 CCTV 6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선체 외부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내부 원인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침수나 전복을 단정할 만한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해경은 선체 개조 여부나 통발 과적, 구명 뗏목 미작동 등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법원의 판단 배경부터 파장은 어떨지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아들이 아버지와는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50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서 이 성과금 내지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이건 뇌물로 볼 수 없다. 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떤 법 감정이나 상식에는 상당히 좀 반하는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억 원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성과금 명목으로는 너무나 많은 돈이 갔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돈이 왜 갔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남의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은행이 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장동 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은행이 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탈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 대가로 50억 원을 줬다라는 게 전제 사실인데요. 재판부는 그 당시에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했는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증명이 안 됐다라고 재판부가 좀 본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 대가성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돈의 최종 귀착진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가계분리가 돼 있었고 결혼을 해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또 뇌물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법원이 이른바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네. 이 법리를 이제 판단한 그런 경우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논리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논리를 좀 적용하게 되면 무리다 이렇게 본 걸까요, 법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계 분리가 됐다라는 사정을 봤는데 사실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뇌물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을 겁니다. 그 논리적 구조가 그렇기 때문인데요. 일단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 이슈 자체가 존재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알선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가관계 그리고 알선수재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데 재판부로서는 무죄 판결문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판단을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허들을 넘지 못했던 거니까요. 검찰로서는 대가관계라는. 그렇지만 이 돈의 어떤 귀착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교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경제공동체가 과연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곽상도라는 어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지위가 없다라면 아들에게 그 정도 금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 결과도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판사에 따라서 달리 좀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법원 판단에서는 이제 정치자금법 부분은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하면서 예비 후보 지위에 있을 때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항변했던 내용은요. 내가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해줬다. 상담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재판부 설시를 보면 어떤 관여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사건에도 변호사로서 개입은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 금원을 수수할 정도의 업무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위, 예비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자금, 후원금 형식으로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뭐 전 특검이라든가 전 대법관 등등 좀 그 검찰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당사자들이 있죠. 다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사실 이 공통되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녹취록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대화를 나누는데 곽상도 의원이 자꾸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 5개를 달라고 한다 이럽니다. 그럼 반문을 합니다. 5억이냐 50억이냐. 50억이란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거액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지 그 방도를 궁리하느라 내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영학 회계사가 형님 정말 골치 아프시겠네요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 구체성에 비해서 왜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사실 그 대화가 오간 맥락에 있다고 본 겁니다. 녹취가 이뤄진 그 시기는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돈을 두고 다툼이 굉장히 좀 극화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로서는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내가 정치권 인사에 대해도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50억씩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50억이 건너간 실질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떤 대가 관계로 그리고 녹취록에는 하나은행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녹취록에 나온 김만배의 말은 믿기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럼 녹취록을 넘어서는 다른 이제 물증을 찾았어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부실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하나은행과 관련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도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이 특정했던 여러 시기들 뭔가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뒷일을 봐주기 위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 일시 제시했을 때 곽상도 의원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반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억이라는 사실 돈이 그냥 건너갔다라는 것은 상식에는 상당히 반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다른 맥락이 있었던 건 아닌지 다른 사실관계는 없었는지 좀 더 저변을 확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국민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2심에 가서는 어떤 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지금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대장동 그 수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물적 증거로 간주가 됐었는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당시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이재명 대표 수사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분에게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기도 했는데 이 녹취 누군가에게 돈을 거액을 집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시점에는 뭔가 본인이 더 많은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쓸 공간이 상당히 많다. 거액이 정치권 인사들이든 뭐 전직 어떤 법관들이든 쓸 용도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건너갔는지부터가 좀 문제인 부분이 있고요. 건너갔더라도 그렇다면 이게 정말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지 아니면 뭐에 대한 어떤 그 뒷일을 봐주는 거에 대한 어떤 응답성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까지 이 녹취록에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고 아마 다른 재판부도 지금 현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번 이제 정영학 녹취록이 아니고 이를테면 다른 그 사건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녹취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증거 능력 자체, 그러니까 증거로 기능하는 것 자체는 재판부가 인정했지만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그 얘기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팩트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발언의 이제 의도는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건에서도 녹취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요즘은 뭐 자동으로 전화 통화 같은 걸 녹음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증명력이 있는지는 녹취 자체만으로는 판단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빙들, 돈의 흐름들이 있어야 그 증거가 좀 더 견고해지는 것인데 사실 최소한 이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는 증명력이 상당히 낮다라고 봤고 보통의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녹취에 굉장히 많은 증명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추가로 출석을 하죠. 검찰 수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정영학 녹취록 상당히 이제 검찰이 중점을 두고 지금 보고 있었던 그런 자료였는데 법원이 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불확실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컷입니다.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중국이 또다시 보복 조치에 나선 걸까요? 이번엔 한국발 입국자에게 하얀색 비표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자, 무언가를 확인한 승무원이 승객에게 하얀색 카드를 건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중국 다롄 공항으로 항공기가 착륙할 무렵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들에게 일일이 비표를 나눠주고 별도의 입국장 통로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는 글이었습니다. 항공사는 현지 세관 측에서 요구한 거로 지난 3일부터 다롄에 도착하는 모든 한국발 항공편의 외국인 승객에게 비표를 목에 걸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게 노란색 비표를 착용하게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도 이런 조치를 한 데 대해 우리 누리꾼들은 부당한 보복 조치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담배꽁초 수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꽁초 500g을 가져오면 현금 10,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담배꽁초를 치우는 작업에 행정력 한계를 느낀 용산구가 내건 보상제인데요. 꽁초 1g당 20원으로 월 단위로 최소 500g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만 20세 이상 용산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매월 3kg, 그러니까 6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 이상 초과하게 되면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누리꾼들은 창조적 일자리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곳에 돈을 써야 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천안에서는 얼어붙은 저수지 위에서 놀던 중학생 3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조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구조대도 엉금엉금 힘든 모습인데요. 줄의 의지에 힘겹게 학생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난 서북부에 있는 한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중학생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30여 분 만에 모두 구조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이렇게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 등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사고만 137건으로 사망자도 9명이나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풀리면 저수지나 강 얼음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행된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조만간 풀릴 전망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유지하되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 대기하던 방식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PCR 검사 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한 자릿수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 0%로 나온 날도 있을 만큼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방역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숫자들도 이게 충분히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검역 정보 사전 입력은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입국하기 전과 후 2번 코로나19 검사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방식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확진되면 정부가 운영하던 시설에 격리하던 것도 자가격리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춘절 이후 반등세는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검사 및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이후에도 자가 진단과 체온 측정 등 조치가 남아있던 학교 방역을 개선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명 웹툰 작가 등 84명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 등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능에 출연한 배우 A씨와 가수 B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고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야구선수와 골프선수, 게이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해 탈루한 소득으로 법인명의 수포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이용해온 유명 웹툰 작가도 탈세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C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신고는 누락하고 방송 수익 금액은 직원 명의로 분산시켰습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슈퍼카를 가정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인플루언서 D씨는 의류 판매 대금을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사들이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과 피부관리, 자녀 교육에 사용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등 지역 토착 사업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84명으로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 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유명 인사도 국세 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